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3명의 헌법재판관의 인사권을 전격 행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한편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대권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진영,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석 달 넘게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 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실제로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몫에 대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는 철학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헌법재판관, 특히 이제 국회목 3명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그 대행에 대한 것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데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이 그 3분에 대한 임명을 요청을 했고, 실제로 지난번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조한창, 정계선 두 분은 임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어떤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제한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정치적 결단의 문제였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두 분에 대한 것만 임명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까지 같이 임명함으로써 이른바 완전체로서의 구명, 헌법재판관 구명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을 경찰청장에 대한 어떤 탄핵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사건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야 할 것 없이 공정한 9명의 어떤 완성된 완전체로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신속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국정의 혼란, 난백산 이런 부분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건 내란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완전히 다르죠. 시민들이 선출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행 체제일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국면에서 대통령 추천 몫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럼 한덕수 대행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선 헌법학적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형식적 임명 권한만 그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한다고 했지만 대행이라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가당착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래 보이지 않죠. 사실상 이런 인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성격도 읽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이른바 비공식 안가 회동을 했습니다. 거기엔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모였던 이런 비밀 회동이었죠. 그 이후에 국회에 출석해서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핸드폰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머뭇댔습니다. 그리고 교체했다고 시인을 했죠. 오히려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란에 공모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기관에 보낸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유훈통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이제 국회 몫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임명, 즉 국회 여야 합의가 있느냐 아니냐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다면 이번에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몫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에 초점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탄핵해서 파면이 된 이후에 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행은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미 권한대행으로서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헌법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변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완전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완전체 9명으로서의 어떤 완전체를 이루어서 판결을 했을 때 그때만이 어떤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2명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나아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까지도 함께 임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더불어서 오늘 헌법재판관만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법관, 네. 대법관님도 임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문제 삼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 삼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은 일관성이 없다. 오히려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적극적 헌법재판 대통령 권한 대행의 행사, 권한 행사 이런 것을 요청해 왔는 그런 취지에 비춰봤으면은 볼 때는 비록 그것이 헌법에서 국회에서 추천 몫이건 아니면은 대통령이 어떤 임명할 몫이건 간에 그런 구분 없이 권한 행사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그럴 만한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네. 효력적인 가처분을 시정하겠다. 또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 세 가지가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네. 부분이 궁금하네요.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했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헌법재판관 9명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냥 최종적인 형식적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소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이 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학계에 모아진 의견인 겁니다. 그래서 3명, 정계선, 조한창, 그리고 마은혁 이 3명의 재판관이 국회 추천 몫이었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만 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 부분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선출하는, 임명하는 재판관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대행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은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 행정부의 수반에게 부여되는 헌법상 권한을 본인이 입맛대로 과거의 이야기까지 본인이 내뱉은 말까지 번복해가면서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한 거죠. 아마 인용될 겁니다. 가처분, 전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필수 절차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런 사람을 한다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그대로 개최하고 하는 게 이게 국민들 이익에 부합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모든 가동할 수 있는 절차를 다 가동해서 막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 또 요청안 안 받는다.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까? 실효성이 없죠. 사실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권한 행사로서 이 2명이 지금 조만간 4월 18일이 되면은 2분이 사실상 공석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관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이완규 재판관 후보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입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 안창호 헌법재판관 소장 이후에 검찰 출신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함 추천인과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2분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다양한 배경을 가진 헌법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그 다양한 경로의 어떤 철학 그리고 또 생각을 가진 분들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있으면은 두 달 뒤면은 우리가 그 정권을 잡는데 그때 해야지 왜 지금 하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마치 민주당은 본인들이 현재의 대통령이고 실질적인 어떤 내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입장으로 또 충분히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으로서의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법적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이와 같은 가처분이 기각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의 역풍이 될 가능성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즉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뭐 8명으로서 심리를 가능하냐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7명이서 심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맞습니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후임자 인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행에게 대통령 대행은 그냥 상황적으로 본인이 그 자리에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부여되지 않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그 임기가 끝나는 2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 6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는 그 당위론이 이 힘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과거에 헌법재판관들, 저도 검찰 출신이 한 명 몫으로 들어갔던 관행이 있죠.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 출신이라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때도 이거는 당연한 대행의 권한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임명하는 건 더 법리에 어긋나는데 그럼 임명을 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대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또 이 대리인, 어떻게 이런 정치적인 편향과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내란 혐의의 피해자인데 대단히 결탁해 있는 그런 분을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가장 헌법 수호 의지가 강력하게 작동해야 되는 기관의 일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진보 보수를 다 따질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이 나왔으니 확실한 우리 사람을 꼽아야겠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입니다. 지금 60일도 남지 않았어요, 대선이. 그러니까 자리 알박기다, 헌법재판관 알박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자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민주당이 추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판사를 임명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판사를 임명하기 전에 인천에서의 어떤 노동장 운동을 하면서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것이고 나아가 판사를 임명하기 전에 노동운동을 넘어서 진보 정치를 했던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과 관련되는 그 전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과연 헌법재판소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합당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재판관님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조금 더 균형을 맞출 필요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계속 그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이 마치 무슨 내란의 동조 세력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12월 3일 밤에 내란 그 비상계엄이 발동했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민주당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법적 절차를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법률과 관련되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그에 대한 대책을 해있는 걸 가지고 계속 내란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적폐몰이를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어떤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 속에서 추후에 대응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어떤 국가기관들을 모으는데 실질적으로 법제처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정부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내란 동조 세력이니 내란 공범이니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마타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규 법제처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선후배인 것은 동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직무 정지를 했을 때 그때에 변호인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그와 같은 그 현역 그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가 잘못됐다라는 소송을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역량이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이니 이런 것은 지나친 어떤 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오늘 얘기 나온 것이 이제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이 됐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에 공정하고 투명한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민생 회복과 통상 대응에 마지막 소임을 다해달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도 대통령 고리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들으신 것처럼 조기 대선은 6월 3일로 확정이 됐고 그날은 임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후보 등록이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야라고 할 수 없죠.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꽤 많은 후보군들이 나왔어요. 네, 뭐 구룡을 넘어서 14룡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후보가 많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무언가 그 창발적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다만 한 사람이 어떤 탁월한 어떤 그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고만고만한 상황 속에서 누가 국민의 어떤 그 선택을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이 누구도 지금 그 확신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확장성 있는 후보냐 아니면은 선명성 있는 후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살려야 되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국민의힘은 딜레마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최근에 여러 조사를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여전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지 사실은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합이란 키워드를 해가지고 이 찬탄 반탄 그를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내부적인 불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최종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네. 등록할 후보가 몇 명이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만큼 내지는 그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후광이 적어도 그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있는 후보들이 어떤 식의 스탠스를 받을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정현 전 대표가 이미 출마를 했고 김문수 장관은 이제 오늘 장관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전 장관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지사 등등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분이 가장 유력해 보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일단 내부 경선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완전히 계엄의 이 틀거리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는 헌법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재판관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광경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오히려 이런 당일에 탄핵이 정당했다라는 근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갈 수 없다. 동지가 아니다. 축출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입니다. 당원들도 훨씬 강성해지고 강경해지고 있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절연해야 되는데 이 탄핵 국면에서 절연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주자들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던 오세훈 시장, 내가 언제 탄핵에 찬성한다고 그랬냐. 나는 한번 법원 판단 받아보자고 했던 거다. 한동훈 대표도 명징하게 선명하게 입장 냈었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애국 시민들한테 존경한다. 존경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이자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면서 당내에서도 탄핵에 오히려 찬성했으면 그것이 국민의힘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발판일 수도 있음에도 그것을 그냥 저버리고 있거든요. 당내 경선 뚫으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성 지지층들한테 호소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거 유권자들, 국민들, 일반 시민들, 건전한 상식에 기반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고 하는 시민들한테 소구력 있는 그런 트랙으로 국민의힘 가고 있습니까? 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후보가 각계약진 서로 아마 난타전을 벌일 겁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아마 내란에 대해서도 정리된 입장이 서로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할 겁니다. 이거 민생과 관련 있습니까?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 있습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의 경쟁력 있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각에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을 긋긴 했는데 왜 한덕수 대행까지 얘기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공직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덕수 차출론이 나온 것은 크게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전문성, 두 번째 지역 대표성, 나아가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중립적인 어떤 의미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역성이란 건 뭡니까? 결국은 한덕수 총리의 그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마치 지금 민주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지만 대통령은 PK 지역에서 이렇게 차출해서 PK와 호남의 어떤 그 연합으로 해서 수도권을 공략하고 그걸로 해서 정권을 가지고 왔던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한번 거꾸로 역으로 어떻게 보면 접근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TK, PK가 호남 인물을 모시고 와서 결국 서울에서 수도권의 승부를 보자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 더불어서 누구도 지금 그 부인할 수 없는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 통상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1972년에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행정의 달인으로 어떨 때는 지금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총리를 했고 또 이번에 총리를 할 만큼 또 주미대사 그리고 또 한미 FTA 우리나라 총책임자를 했는 것처럼 특히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외교 안보 이 문제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문성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호소. 마지막으로 아까 정치적인 중립성 이거는 지금 그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중도층까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비록 연세가 조금 더 있다라는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한 이런 그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소구를 하는데 문제는 정치는 권력 의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노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해보겠어라고 결심하면은 나름대로 상당한 어떤 세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잠룡 중에 한 명이면은 저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아마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 같고 캠프 구성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어떤 메시지를 처음에 네. 꺼낼 것이냐가 가장 관심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는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흔들리고 그리고 환율도 떠오르고 개헌 국면에서는 완전히 더 그런 양상이 극화됐죠.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적 하방 리스크로 작동했고 많은 국제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률 다 내려잡았습니다. 이 책임, 이 복구, 이 치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에 국민들이 내거는 기대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엄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수권 정당을 자임한다면 최소한 국민들 먹거리야 생활에 대해서는 전력 질주하겠다, 집중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나은 삶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메시지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념에 치우쳐서 거기에 함몰된 그런 정치 국민들 신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중도 보수의 길을 우리가 갖겠다. 우리는 정말 서민층과 중도층의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식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가 한 차례 한 이 형식입니다만 시민이 묻고 정치인 이재명이 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 열린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한다라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도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민생 얘기할 거다. 즉 그 의미는 이른바 집토끼는 이미 어느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우클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 부분 공감되고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올 초에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미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선언문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표의 그 캠페인의 키워드는 먹살이즘, 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대선에 나왔을 때는 그것을 넘어서 잘살이즘, 잘 사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은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잘 살 수 있는 정책이면 된다라고 하면서 기업 중심, 성장 중심, 한마디로 성장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것은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 있었던 국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키워드로 나와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번 그 4월 달에 지금 출마 선언할 때 이 부분을 플러스 알파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것인데 모범 답안의 기초는 이미 올 초에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그 많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 그 얼마 전 지금까지 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이 그 보수 정권이다, 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했고 평등 분배보다는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어떤 그 연말 연초를 지나가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민주노총으로 가가지고 내가 언제 성장을 얘기했냐라고 하면서 다시 평등 분배를 강조했고 내가 언제 그 사실 주 52시간의 예외를 그거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했다니만 다시 민노총에 가가지고는 그런 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한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어떤 선언을 하건 그와 같은 선언의 신뢰성을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담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집토끼를 넘어서 산토끼를 공략할 수 있을 텐데 그 포인트가 어떻게 그와 같은 그 분배보다 성장을 먹살이즘 이런 얘기를 담보할지 저는 그 포인트를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무늬만 우클릭 아니냐.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의 전략이 부재하고 대안이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를테면 우리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여러 과거에 뭐 기본소득 이런 부분도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을 잘 사는 과정 중에 뭐 하나에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선언할 때마다 실제로 그러지 않을 거다.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논의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박하거나 다른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럴 능력과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민주당의 행보가 어떻게 민주노총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노조가 건강해야 자본주의가 성장한다는 건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노조만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으니까 노조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어떤 행보했습니까? 재벌들과도 만나고 이야기 듣고 청취하고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는 겁니다. 여러 재벌 회장들과 왜냐하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선출하는 부분, 기업이 애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 노조는 악입니까? 국민의힘도 이런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런 구태적인 그 인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적과 피하 이렇게 구분하는 정치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 민주당은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대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민 선택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을 갈라치는 전략이 민주당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100대 국제 과정의 첫 번째 과제로 중단 없는 적폐청산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임기 만료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자유우파에 대한 형사 처벌이라든가 징계 이런 걸로 5년 내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다 했고 실제로 최근에 그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개헌 그리고 그 대선 이것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문재인 그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이 개헌을 얘기할 때냐 오히려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이른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폐청산 시즌 2란 얘기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은 통합을 하고 말은 우클릭을 얘기하고 말은 분배보다 성장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미 그 자당 출신인 그 국회의장의 이 개헌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바로 측근들이 지금 뭐 그 국회의장 노름 그만하라라고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앞으로 본인들이 이제 집권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내란몰이를 통해 가지고 또 국민을 절반으로 갈라서 지속적인 어떤 그 형사 처분, 징계 처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유우파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 파면이 됐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해서 6공화국을 넘어서 7공화국으로 가겠다는 그런 비전, 그런 통합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결정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제는 계속 내란몰이 하겠다라고는 선언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겠고 어떻게 그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겁니다. 지금 개헌 부분에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후보군들은 개헌에 대해서 이제 찬성의 입장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란 종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라. 이건 본인들이 대단히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까 임기를 단축하라는 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레임덕이 매우 조기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의 안정성이 이런 최우선적으로 개헌 논의가 이른바 주자들에게 나오느냐 좀 물음표가 쳐지는 거죠. 이재명 대표 개헌에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상 이 부분이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어떤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원 집정부제를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 임기를 줄일지 늘릴지 중임을 할지 연임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기가 과연 있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를테면 5.18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자는 거. 3.1운동, 4.19 그리고 5.18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헌법 전문에 넣자는 부분. 이건 국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헌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21세기에 이런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로, 선관위로, 헌법기관으로 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헌법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넣자. 이런 부분은 수기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 겁니다. 이제 와서 권력구조 개편을 이제 막 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더 없어 보이는 부분. 그리고 내란 종식이 왜 내란몰입니까? 정확하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면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 질서를 완전히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관련자들을
정확한 처벌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고 이 부분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왜 내란이라고 하면서 몰이라고 이 부분을 폄훼합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거, 헌법적인 거, 반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법률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게 정의이자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영어로 하면 all but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의 적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아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와 같은 그 비판이 있으니까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이자 그 헌정회 회장님한테 이 전화를 했더니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론 보도 나옵니다.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드는 식의 개헌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현재의 어떤 그 87 체제의 가장 핵심은 대통령 5년 직선 단임제가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더불어서 이번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 봤듯이 지나치게 그 야당이 의석수를 굉장히 많이 가져버리면 사실상 의회 독재도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에 대한 어떤 분산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의 권한을 좀 더 내부적으로 좀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다. 결국 권력 구조에 대한 그 개선이 핵심 키워드인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헌법 개정에 대한 절차를 쉽게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무슨 말이냐? 경성헌법이라는 것은 일반 법률보다 헌법 개정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200명 이상 발의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지만 연성헌법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키면 일반 법률처럼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개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드는 원포인트 개헌은 뭐냐면은 민주당이 모든 헌법을 다 개정해가지고 이제는 심지어 대통령의 임기와 그 어떤 권한까지도 다 민주당이 혼자 다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 영구 집권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주는 그거를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이재명 그 대표님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그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개헌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을 내고 실제로 1987년에 우리가 헌법 개정이 됐는데 그때 6.2 구선은 6월 29일에 노태우 그 후보가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국민투표까지 해서 개헌했는 것은 딱 4달 10월 27일에 국민투표로 해서 현행 헌법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안으로 헌법 개정안이 다 나와 있고 정말 많은 그 헌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헌법 전문가들이 모아서 만든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있는 2달 내에서도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면피용 시간이 없다는 것은 면피용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봅니다. 짧게. 네, 무리한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성헌법으로 개정한다고 했을 때 이걸 일반 법률과 똑같이 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을 매우 자주 개헌하는 것으로 있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요건이 가중돼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200명 이상의 의원들의 가결 요건이 필요하고 국민 투표까지 붙여야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워낙에 바꾸기가 어렵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것도 개인적인 통화에서 저는 이 기사를 못 봐서 정확히 어떤 무게감으로 이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성헌법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법률처럼 똑같이 헌법을 만들고자 한다. 그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전혀 동의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